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 및 에너지 재료 소자 연구실의 석박사 통합과정 송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지도 교수님이 권도균 교수님이시고요. 저희는 연구동 207호와 311호에 두 곳에 실험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 및 에너지 소자 재료 연구실에서는 고체 물질에 대해서 전기적 성질이나 기반화 소재 응용, 물성 증진에 의해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엔지니어링 및 또는 나노 소재, 미세 구조 제어를 통해서 다양한 목적 그리고 원하는 물성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 세라믹스 및 부품의 응용,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부품용 나노 복합 소재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세라믹 방막 소재 공정 기술 개발, 이렇게 큰 세 가지 영역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고성능 MLCC용 세라믹 소재 전극 연구, 차세대 무선통신 6G나 5G, 앞으로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에 적용되는 저손실 세라믹 소재 개발, 그 다음에 나노 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신전극 소재 합성 및 공정 기술 개발, 그리고 에너지 캐패시터, 저희가 이제 콘덴서라고 부르는 캐패시터용 나노 복합 유전체를 제작하는 것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 이게 좀, 반응이 좀 느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차세대 고기능 고신뢰성 초박형 MLCC용 세라믹 유전체 및 내부 전극 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는 저유전율 저손실 밀리미터파 웨이브 유전체 소재 및 그 저온 치밀화 공정 기술 개발, 그리고 AIP라고 하는 안테나인 패키징 구현을 위한 이제 기판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는 아까도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라믹 유전체 조성 개발 및 내부 전극을 하는 팀이 있고요. 반대편은 차세대 통신을 위한 저유전율 저손실 조성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또 이제 좀 더 다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총 4가지 팀이 각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 8명 정도의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과 학부 연구생들이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저희 이렇게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교수님 또는 박사과정인 저 송태영 학생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또는 연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에너지 재료 소재 연구실의 박사과정 송태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과 이상률 교수님 연구실 김혜근 박사과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명은 Center for Surface Technology and Application이라고 해서 금속 및 비금속 물질에 대한 표면 처리 공정 기술 개발 및 그리고 그에 대한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에다가 더 에너지를 가했을 때 형성되는 플라즈마라는 네, 나와서 하라 그러셨고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고체, 액체, 기체의 더 정기적인 에너지 방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플라즈마라는 양이온과 전자 중성자들의 직장인 그런 고에너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방막을 합성하는 그런 연구실입니다. 저희는 주로 물리 기상 증착 공정, PVD라고 불리는 공정을 활용해서 여러 표면 물질에 대한 공정 기술 및 개발 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주제로는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보호, 그리고 반사 억제를 위한 탄소 방막, 그리고 자동차 및 가전의 강판의 부식 억제를 위한 합금 방막, 그리고 엔진 공구 등에 적용되는 마찰 및 마모 억제를 위한 고경도 방막, 이런 연구들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는 와서 보시면 더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물리기상 증착이라는 방법을 활용하는 그런 여러 PVD 시스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버티컬 타입, 그리고 배치 타입이라는 UBM 시스템과 함께 그리고 밑에 있는 캐소딕 아크 시스템, 이건 두 가지의 PVD의 종류의 하나인데요. 여러 방향에서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공정을 할 수 있는 PVD가 갖춰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준양산용 인라인 시스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뿐만 아니라 응용에도 탁월한 그런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 개발 과제 내용으로는요,
태양전지, 인공위성에 장착된 그런 전력 공급용 태양전지 패널에 장착되는 그런 어떤 트랜스페런트 컨택트에 관련된 그런 코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용 인공위성 전력 공급 위에 태양전지가 사용되지만 태양전지의 보호용 커버 글라스는 높은 중량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개선 및 그리고 무게를 줄이기 위한 대체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버 글라스에 어떤 얇은 코팅을 대입시킴으로써 커버 글라스의 두께를 낮추고 그 코팅의 투과율을 높임으로써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인공위성의 수명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금속 도핑 카본에 대한 신물질 개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연구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연구실 직접 찾아오시거나 기간 224호로 오시면은 더욱더 많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합재료 제조공정 연구실 석사과정 김승효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복합재료 제조공정 연구실은 CFRP나 GSRP, 즉 탄소섬유나 유리섬유를 가지고 항공우주산업에서 널리 활용 중에 있는 오토클레이브 프로세스나 RTM, PCM 등의 최신 OOA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최적화를 통한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선도 산업에서의 핵심 소재로 분류되는 복합재료의 응용 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내용으로는 항공기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요즘 점점 가벼운 경량화를 목적으로 개발됨에 따라서 저희가 철강보다 보다 가벼운 복합재료 소재를 가지고 열 분석 그리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완성된 파트를 만드는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게 현재 저희 연구실의 연구 내용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최원종 교수님, 신소재공학과 최원종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로 계시고 저희 연구실의 경우에는 기계관 221호 그리고 실험실의 경우에는 기계관 102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연구 분야에 흥미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기계관 221호로 찾아와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저희가 어떤 거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 연구 과정 같은 것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황학식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유희 중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나노 소재 소자 연구실인데요. 황학식 교수님께서 지도하고 계시고 이제 이름 그대로 나노 스케일의 소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소자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주로 반도체 물질이나 이런 전기적 관련된 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황학식 교수님 밑에 박사과정 두 분과 함께 저 석사과정 류희종이 있고 또 이제 학부생으로 지금 나와 계신 서다희 씨가 있으십니다. 또 저희는 주로 반도체 물질을 많이 다루긴 하는데 일반적인 실리콘 반도체 물질이 아니라 산화물 반도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보인 것처럼 Ga2O3 산화갈륨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파생돼 가지고 최근에 저마늄 옥사이드 그리고 액체 금속인 그냥 메탈 갈륨에 대해서도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연구 자체는 액체 금속을 가지고 특성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액체 금속을 담기 위한 어떤 틀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액체 금속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화갈륨 자체나 이런 저마늄 옥사이드와 같이 반도체 물질을 직접 나노 스케일로 제조를 한 다음 물성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전기방사라고 이제 그 나노 스케일의 실을 쭉 뽑아내는 그런 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렴성을 통해서 나노 스케일의 이 파우더를 만들어서 물성 분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찍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뭐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전기적 특성을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촉매 반응 연구를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광촉매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UV를 쬐면은 어떤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그 실험실은 오피스는 기계관 223호에 있고요. 저희 실험실은 연구동 311호 그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오셔서 연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주신 게 있으셨는데요.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필요한 자격증이나 공부 과목들에 관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사실
대학원 진학에 관련해서는 딱히 필요한 필수적인 자격증은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각 연구실마다 분야가 달라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연구실을 듣는 것이 좋고요. 다만 너무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는다기보다는 좀 보다 넓은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분야들에 대한 과목을 하나씩 다 여러 거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연구직 희망 진로가 아니더라도 대학원 진학하는 것을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요. 이거 연구실별로 많이 달라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천하고요. 이유는 이제 개인적인 만족도의 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순수하게 심도 있는 실험 및 연구를 해보고 싶고 또 이를 통해서 나의 연구 능력을 함양시키고 싶다. 굳이 연구직으로 취업하지 않더라도 내가 2년 동안의 경험치로는 할 만했고 만족한다라는 마음이면 뭐 그거는 개인적인 성취감의 차이지 뭐 특별히 들어오는 것이 좋다 안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연구 분야별로 대학원 졸업 후에 진로의 차이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석사 학위 취득 후 기업 일반직 취직 시에 학사 대비 뭐 호봉 인정 정도의 그런 가치는 인정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순수 과학 및 문과 석사에 비해서 저희 공학 석사 과정에서는 국가 연구 수행을 통한 사업 진행 및 그리고 이에 따른 심도 깊은 개인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2년 동안 연구직 수행 능력을 특수하게 저희가 함양을 하였는데 굳이 일반직으로 취업을 한다? 굳이 2년 동안 꼭 이 과정에서 이 랩실에서 해야만 했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연구직을 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굳이 추천하지 않는 바입니다. 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공학이라는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너무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누군가는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기초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소재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부터 전공을 듣게 되는데 그때 처음 듣게 되는 재료과학이나 아니면 연력학 1, 2 같은 재료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사실 뭐 재료과학, 연력학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제 물리랑 화학이랑 매우 밀접한 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뭐 형상학적으로 저희가 설명하거나 아니면 뭐 신소재를 개발한다거나 할 때 다들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를 가지고 계속 규명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학문인 뭐 물리, 화학 그리고 이제 재료과학이나 연력학 이런 과목들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재료과이다 보니 이 물질이 어떠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구조를 갖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에 듣게 되는 이제 결정 구조라는 론이라는 수업도 이 물질, 이 재료가 어떠한 결정 상태에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딱 지금 말씀드린 것만 너무 중요하다 이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학문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유용한 자격증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신소재공학과, 그러니까 재료라는 소재를 다루는 과이니만큼 용접 기능사나 금속 재료 같은 그런 것들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격증은 저희가 아무래도 재료과 특성상 연구 개발직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험물과 관련된 자격증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물들을 다루고 이게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소재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기타 프로세스 매터리얼 같은 경우에도 위험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위험물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두신다면은 나중에 취업하는 데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직접 공부를 하는데도 크게 유용하게 작용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밑에 있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부 연구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이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사실 정해진 학점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실 사실 이 학부 연구생이라는 것이 각 연구실별로 TO라고 하는 즉 그 학부 연구생 자리가 남아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뽑혀서 같이 이제 생활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TO가 있는지가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TO가 한 자리고 뭐 두세 명 이상 다수의 인원이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학점보다는 교수님 또는 아니면 같이 연구실에서 생활하게 될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고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 학생이 우리 연구실에 와서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자세로 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 학점 이상 듣고 학점이 뭐 3.5, 4.0 이렇게 넘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요. 만약 학부 연구생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어 하신다면 먼저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자기가 가고 싶은 연구실에 과연 학부 연구생의 자리가 남아 있는지 그런 TO가 있어서 뽑으실 의향이 있는지 그것부터가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연구 실습과 학부 연구생 중에 어느 걸 더 추천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해외 연구 실습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먼저 학부 연구생 경험을 몇 개월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외 연구 실습을 나가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실 바로 해외 연구 실습에 나간다기보다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또 뭐 말이 다 잘 통하는 상태에서 그때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연구 경험을 몇 달 쌓고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있는 연구 경험을 가지고 또 해외에 나가서 연구하는 걸 더 추천드리는데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당장 영어부터로만 해야 되는데 영어만 하기도 힘든 판단에 이미 또 연구 경험도 없다, 서로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많이 기회를 많이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학부 연구생을 국내에서 먼저 좀 몇 개월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연구 실습을 나가는 것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또 그 바로 밑에 해외 교환 학생을 할 가치가 있는가 공학 계열도 이런 질문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활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학이는 사실 비대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논문을 읽어야 됩니다. 사실 영어 논문을 읽고 또 외국인과 필연적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먼저 해외 교환 학생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앞으로 진로나 자기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쌓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학 계열도 충분히 해외 교환 학생의 가치가 있는 경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그 질문으로 학과 내용과 관련 있는 대외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외 활동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넓다 보니 어떤 대외 활동이 꼭 신소재공학과 어울린다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이란 것은 말 그대로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밖으로 나가서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굳이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고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항상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항상 공부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과 관련돼서 대외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대외 활동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예,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주제를 어떤 곳에서 찾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질문 자체가 조금 포괄적이어서 제가 나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질문의 의미가 학생 개인이 교수님 또는 대학원 연구실을 고르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라면은 앞에 저희 다른 학생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학부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가장 자신이 흥미있고 재밌게 들었던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에 플러스해서 미래 유망성까지 보면 더욱더 좋겠지만 만약에 자신이 흥미도 없는데 유망성만 보고 들어오기에는 이 대학원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리고 연구실에 들어온 후에 연구 주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분야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은 솔직하게 석사과정 학생 수준에서는 개인 연구 분야를 본인이 찾아서 그것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수님이 수행하시는 연구를 먼저 알아보고 이런 부분에서 앞에 학생들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를 통해서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찾아오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학부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혼자는 아실 수가 없고요. 그런 것들을 학부생 개인이 알아보기엔 한계도 있으니 저희 과에는 올해부터 4학년들을 대상으로 연구 인턴 프로그램이라는 게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원을 해서 일정 기간 대학원 생활을 먼저 체험해 봄으로써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율적인 개인 연구 주제 선정에 관한 부분들은 석사생들 사이에서 조금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 이것이 박사과정 정도 들어오셨을 때는 그때는 본인이 찾거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연구하는 동안 연구의 어느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라는 게 저희도 이제 기존에 해보지 않은 아니면 선례가 없었던 그런 새로운 길을 가는 그런 방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그 예상되는 가설을 세우고 예상되는 결과를 추측을 한 다음에 실험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실험을 진행을 하다 보면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예상했던 부분과 다르게 나오고 전혀 원치 않았던 결과가 도출될 때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고민을 하게 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하면서 큰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실험을 진행할 때 드는 시간, 그런 시간이나 인력 같은 게 적게 드는 시간이 아닌데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런 시간은 딱히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계속 연구가 진행되어 가고 다른 논문들도 찾아보고 연관된 이런저런 가설이나 논문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어떻게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성취감도 크게 느껴지고 그런 과정에서 또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제 외부 교육 활동을 어디서 구하며 언제부터 준비하는지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외 활동과 매우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외 활동은 어디에 공지가 올라오거나 하는 것들을 자신이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외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외 활동을 찾아보고 그 대외 활동이 언제 모집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대외 활동을 하게 되는지는 본인이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굳이 어느 사이트에서 아니면 뭐 어디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서 봐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외 활동을 찾아보시고 그 대외 활동에 관련된 사이트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들이나 아니면 후배 분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3학년 2학기 때부터 많은 이렇게 대외 활동들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가 끝난 뒤에 이제 3학년 2학기 때부터 그 방학 사이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알아보고 많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대외 활동을 참여하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럴 때 주로 아마 준비 많이 하셔서 충분히 하신다면 좋은 대외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수 과목이 아니더라도 이 과목은 들으면 도움이 된다. 네, 사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우리 전공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교는 지금 신소재화과에서 금속, 세라믹, 유리, 복합재료, 디스플레이, 반도체 좀 여러 가지 트랙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공 선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신이 좀 원하는 분야를 좀 많이 듣고 추가로적으로 그거에 연관되는 다른 분야의 그 교과목도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건 사실 없습니다. 좀 분야 많고 넓고 또 각자 배우는 게 다르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들어야 된다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근데 전공과 다르게 교양이라는 과목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논문 작성 및 발표 과목 교양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름부터 알겠다시피 논문 작성 및 발표다 보니 이거는 여러분이 좀 연구를 하겠다 싶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구에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은 약간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대학생으로서 이 과목은 나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수준의 배움과 대학원에서의 배우는 것에 대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원 생활 7, 8년 정도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만약 강의에서 오는 것을 뜻한다면은 대학원 수준의 강의는 학부에 비해 커리큘럼이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수님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다 다르니까 이거는 미리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교수님들께서 해주시는 강의의 수준은 당연하게도 학부의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학대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에서 받는 배움보다는 연구를 통해 얻는 배움이 비교 못할 정도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진행을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은 학부 때 얻는, 흔히들 여러분들이 책에서 얻는 것과는 그런 것들은 일방적이고 아주 이상적인 지식들인데 그런 것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개인 연구 데이터 해석 시에 당연히 책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수식 또는 이론으로서 기초 해석은 진행되긴 하지만 심도 깊은 해석 시에 타 연구에 비해 개인 연구의 공정 조건과 같은 차별이 반드시 존재하므로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관적인 도전성이 함유된 해석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연구 수행 시에 진행되는 분석의 경우에는 장비의 구동 원리를 알아야만 분석 데이터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 방향을 수정해야 하여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노력, 예를 들면 강의를 찾아다닌다든지 논문을 검색해서 읽는다든지 인맥 형성을 통한 코어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들은 단순히 책에서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아니므로 개인 자산으로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연구 수행의 결과는 단순한 데이터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나 또는 논문 등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다양한 지식들은 연구실 내에서 교수님과의 토론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타논문 그리고 학회 참석, 연구 교류 등을 통해 배움으로써만 가능하므로 이는 학부생들이 얻는 그런 배움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네. 신소재 공학과만의 장점 또는 뭐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라는 학문은 가장 사실 공학에서 어찌 보면 기초 학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 설계를 할 때 하더라도 그 기계 부품 안에 재료가 들어가야 하고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회로를 만들 때에도 결국에는 다 부품 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반적인 산업 전반에 누구나 사용을 하고 있으며 어느 부분에서도 충분히 강점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신소재공학과, 저희 한국항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류이중 그 석사과정 학생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한 수업들이 많이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관련된 그 다양한 학문들, 예를 들어서 뭐 금속, 복합재료, 뭐 나노 소재, 아니면 뭐 세라믹, 유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등 엄청나게 다양한 재료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뭐 반도체 공정 실습, 반도체 공정 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실제로 반도체가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어떠한 형태로 제작이 되는지까지도 실제로 실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 더 이런 부분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 많이 졸업한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그 반도체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장비 회사인 AMK, 뭐 ASML 등등 이런 곳에 많이 가는 것을 보아 확실히 한국항공대 신소재공학과가 가지는 강점은 전반적인 재료 내용을 배울 수 있다와 함께 같이 이렇게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돼서 배울 수 있는 게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했을 때 장점과 대학원 진학을 진학 여부의 취업률 차이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 니네 대학원 가면은 뭐가 좋은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서 대답을 드리기가 되게 애매한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에 들어오면 솔직하게 연구 수행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 당연히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추상적인 능력은 분명히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이 되긴 하지만 연구실의 수행 과제 또는 개인의 참여 성실성에 따라서 개인차가 분명히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석사 수준에서는 연구실 내에서 교수님 또는 박사들에 의해 연구 방향이 결정이 되고 일이 진행되므로
석사 졸업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수준의 연구 수행 능력이 크게 함양된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취업 전에 단체 조직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봄으로써 얻어지는 업무 수행 능력 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업무가 진행될 때는 즉흥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조사 및 그것을 어필 가능하게끔 하는 자료 정리를 통한 발표 자료 제작, 또 그거에 대한 보고가 수반이 되고, 또한 연구실 내에서 선임자 그리고 교수님께 보고드리고 설득하고 심화해 나가는 과정을 먼저 치열하게 거치게 된 후에야 드디어 연구가 시작되게 됩니다. 연구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말할 것 없이 앞에 연구 작업이 그대로 수행되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회사에 가게 되었을 때 업무를 수행하고 진행시켜서 결론까지 도달하기 위한 스텝들에 대한 기본 교육이 어느 정도 함양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사과정까지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런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또 계속 질문하시는 취업률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을 때에 석사 졸업생 중에 솔직히 취업이 안 된다는 경우는 저는 단 한 경우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취업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이 대학원 진학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너무 작은 일부의 결과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기업 취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 시에 연구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수가 학부생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대학원 졸업 후 취업하는 곳은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국가연구소 그리고 다양한 대학교에 있는 연구직들 등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대기업 취업률로만 이 대학원의 장단점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대학원은 취업이 잘 되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취업 세부 분야를 좀 더 세밀화하여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학점 관리 팁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성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 팀플이나 과제 제출에 대해서 출석 이런 거는 물론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관련돼서는 일단 당연히 정론이지만 이제 예습과 복습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예습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만약에 안 된다면은 최소한 그때그때 복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짧더라도 좀 그 배웠던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그 일단 그 한 학기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뭐 화학이라든가 그런 그 분석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나중에 찾아볼 수 있고 꺼낼 수 있도록 좀 키워드해서 만들어가는 정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이나 토익 같은 스펙 쌓기는 언제쯤 시작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 다 달라서 다 준비하는 시간이 물론 다 상이하지만 보통 이제 3학년 2학기 때부터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익 같은 영어는 이제 물론 당연히 일찍 준비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세 번째,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 참여의 중요도는 얼마나 될까요? 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제가 얻을 수 있는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자면, 작게는 과 내 행사부터 크게는 학교 전체에서 진행하는 행사까지 참여를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작게는 선후배 간의 친밀도, 크게는 이제 스펙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취업을 할 때 스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게 작게 먼저 보자면 선후배 간에서 친밀도를 얻게 되면은 물론 나중에 이제 학점 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다음 학기 2학년, 3학년이 돼서 그때 전공 공부를 진행을 할 때 먼저 앞서 나간 선후배에게 선배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크게 이제 전체 학교 동아리, 그 학교 교내 동아리나 이런 거를 진행하다 보면은 다른 과에도 이제 서로 알게 되는 인맥이 생길 거고, 특히 교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 사람들끼리 나갈 수 있는 행사보다 경영, 항우기 이런 다른 과들과 같이 팀을 짜서 나가야 되는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은 탁과에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런 크고 작은 행사를 참여하고 동아리를 참여하면서 그렇게 인맥을 늘려 나가고 한다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이 재료공학에 대해 배우면서 이 길이 맞나 회의감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맞죠? 네. 네, 약간 애매하긴 한 질문인데 사실 회의감이 드냐 하면은 뭐 물론 만약에 학부 수준에서 할 때 회의감이 들었다 그러면은 제가 석사 과정을 오진 않았겠죠. 네, 회의감이 드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드리기 힘들긴 한데요. 일단 뭐 어떻게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재료공학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라믹부터 반도체, 유리에 금속까지 되게 많은 것을 포괄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넓은 분야 중에서 자기가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어느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게 어떤 걸 배우는지 좀 잘 알아보고 이것과 파생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가. 대표적으로 복합 재료가 있다면은 복합 재료에서 이제 기계적 성질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계과랑 좀 연동을 할 수도 있겠죠. 반도체나 세라믹 기계 관련 경우는 전기적 특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전자과랑 연동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사실 소프트웨어학과로 아예 그냥 들어가 버려서 소프트웨어학과랑 같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도 한번 알아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한번 내가 가진 한 기준을 한 분야를 정하기도 하고 또 그 분야랑 어디서 파생되는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이 질문이 만약에 빨리 오게 된다면은 이것 때문에 뭐 반수를 하거나 아니면 전과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긴 한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많이 따라야겠죠. 네, 다음 질문.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할지 어떻게 진행될지 준비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대학원 내에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서 좀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대학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실험을 하는 곳이 아니라 큰 틀의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연구실에서는 각각의 핵심 연구 분야들이 기존에 존재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들은 총 연구 년수, 뭐 예를 들면 3년에서 5년 정도를 길게 롱텀으로 갖고 있으며 각 연차별 연구 계획들이 이미 수립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 계획에는 예를 들면 제조할 물질, 그 물질의 분석 요소, 그리고 그 물질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 변수 설정 등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며 연구실의 교수님 및 그리고 박사과정 학생들에 의해 러프한 계획들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실험을 진행하게 될 테고 분석을 동시에 수반하면서 결과 해석을 통해 해당 연구의 방향을 미세하게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실험, 분석, 해석, 피드백의 연속적인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것들은 교수님과의 피드백은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회에 참석하시거나 논문 공부를 하시거나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내서 그것을 통해 보고서나 또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논문을 작성하여 결과물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연구 프로젝트를 새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실험이 존재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연구실 교수님의 아이디어 그리고 또는 학생들의 실험 결과를 통해 기존에 수행하시던 연구들과는 다른 방향성의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되어지면은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 개발해서 국가기관에 발의하기 위한 사전 실험들 또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전 시험들의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통한 결과물들이 합당하고 그리고 이것이 의미가 있어야만 차후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연구실 내에서 개발됨을 통해서 연구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참관도 해보셔야 되고 각 연구실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지 이것들은 학교별로도 다르고 연구실들별로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저희한테 여쭤보시고 저희랑 같이 교류를 나누시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딱 마침 그 앞에 말씀해주신 박사과정 선생님, 네, 이거 거의 이제 유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학부연구생과 과연 대학원생의 차이가 이렇게 있나요? 뭐 그리고 뭐 도움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학부연구생과 대학원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연 이 학생이 어느 곳에 포인트 주된 일을 하냐가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학부연구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업이 주가 되고요. 그 외에 대학원생들은 아까 계속 앞에
김혜근 박사과정생이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연구가 그리고 계속 실험하는 게 좀 주가 되는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학부연구생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연구 또는 실험에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자신만 따로 실험을 한다기보다는 그 연구실에 있는 석사과정생 또는 박사과정생의 실험들을 옆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실험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결과를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차이가 있고, 확실히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반면에 학부연구생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그 방에 있는 석사생 또는 박사생들과 같이 연구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부연구생을 하면 대학원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도움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뭐 김승용 석사과정생, 그리고 뭐 류희중 석사과정생,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대부분 1년 정도를 학부연구생 지금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을 각각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의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에 있던 그 연구실에 있던 선배들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다가 자연스럽게 대학원을 넘어오게 되면서 그 연구 파트를 조금 세분화해서 더 가져오면서 나만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학부연구생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 적응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처음에 이제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미리 한번 학부연구생을 뭐 굳이 1년 정도가 아니더라도 같이 직접 아까 김혜원 박사과정생이 말씀해 주셨듯이 직접 와서 같이 교류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연구생을 1년 정도 학부연구생으로 있었는데요. 이게 학부연구생으로 있으면서 이 연구실에서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 보니 지금 내가 이 수준으로 공부를 해서 이 수준으로 알고 졸업을 해서 나가서 취업을 했다가는 취업이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취업이 된다 해도 내가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이 회사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배워보고 조금 더 많이 알아가서 취업을 한 후에 나중에 실제로 회사에 가서도 실무에 들어가서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약간 저는 좀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저는 사실 대학원 진학을 처음 생각한 게 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였는데 그 이유가 전문연구요원 때문입니다. 네, 전문연구요원이라고 남자분들의 경우는 군대를 이제 석사 졸업 이후에 따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국방부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이유 때문에 먼저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됐다. 근데 사실 하다 보면 또 연구가 재밌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이유로 대학원에 오게 되고 또 연구가 재밌다면은 어떤 이유에서 간에 그걸 잘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거의 가까이 왔는데요. 물리랑 화학 과목 중 어느 과목이 더 비중이 큰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느 과목이 더 중요하다, 어느 과목을 꼭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다른 한 과목이 꼭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 딱히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같은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에너지 재료 소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조성,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화학이 좀 중요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는 이유를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이 물리적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 화학을 또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물리만 넘어가다 보면 화학적인 결합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가 더 중요하다, 뭐 화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 연구실 연구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그 복합재료 쪽에서는 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좀 더. 저희 복합재료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에 최원종 교수님의 물리화학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과목을 꼭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률 교수님 연구실에서 금속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옆에 계셨던 송태영 박사과정 학생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실험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해석은 화학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그것들을 분석할 때에는 어떤 기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분석 기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 분석 데이터만을 내가 믿고 그냥 그 데이터를 쓰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분석이 들어가려면 그 기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 물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물리적 구독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진부하고 당연한 대답이지만 둘 다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회사의 취업 준비.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 반도체 관련된 과목을 하기 때문에 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은 일단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로과에서 반도체 회사에 간다 하면은 주로 공정 엔지니어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 이제 3학년 2학기인가 4학년 맞을 겁니다. 아마 그때 반도체 공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반도체 말 그대로 공정 과정에 대해서 이론적인 그런 공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반도체 어떻게 얇은 그 나노 두께 방막을 증착하게 되는지, 또 얘를 어떻게 도핑을 해가지고 뭐 P타입, N타입을 만드는지, 이런 반도체 공정 과목을 먼저 하게 되고, 또 아마 3학년 2학기 마찬가지로 혹은 4학년 1, 2학기에 있을 텐데요. 반도체 공정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과목이고,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 두 과목을 알아야지 먼저 회사 취업에 준비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공 공부 외에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목은 그 재료 분석 기기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뭐 전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긴 하지만 그래도 분석 기기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분석 기기에 대한 걸 말 그대로 알게 되기 때문에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공부 외에다면 유의미한 활동. 네, 사실 좀 많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글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한다 하는데 굳이 추가적인 걸 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취미상으로 약간 뭐 생활 코딩을 좀 하긴 합니다. 그냥 엑셀 아니면 엑셀을 좀 다룬다거나요. 엑셀 수식을 많이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시든지 간에 그건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꽤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가 끝났고요. 이제 연구실 탐방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연구실이 어떻게 탐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각 그 분야마다 연구실을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네, 복합재료 연구실에는 아까 김승효 석사과정분이 하신 복합재료 연구실이고 기획안 102A호가 있고, 그 다음에 표면능용연구센터는 이 김혜근 박사과정 분이 하시는 금속 관련 연구실이어서 연구동 309호에 있습니다. 또 전자 및 에너지 소자 재료 연구실, 이거는 이제 권도훈 교수님께서 하시는 송태영 석사과정 학생분께서 하시는 그 곳이고, 이제 연구동 207호에 있고요. 또 제가 황학식 교수님 밑에서 제가 하는 이 나노소재 소자 연구실은 연구동 311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됐을 때 먼저 이쪽에 연락하시고 오시면은 또 여러 가지 탐방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전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선배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답변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혹시 오늘 그 선배님들이 답변하신 거 이외에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의문점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채팅창에다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조금 혼선이 있으실까봐 여기 나와 있는 이 호실은요, 실험실입니다. 연구실은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무용 공간으로 쓰는 공간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복합재료 제조공정연구실은 기계관 221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기술응용연구센터 이상효 교수님 연구실은 기계관 224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자 및 에너지 재료 소재 연구실 권도윤 교수님 연구실은 기계관 221호에 최원중 교수님 연구실이랑 동일하게 있고요. 마지막 나노 소자 공정 연구실은 기계관 222호에
죄송합니다. 223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뭔가 질문하시기에는 실험실에, 여기 명시되는 실험실 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연구실에 오셔서 하시는 게 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네, 이거 저희 다 모이기 힘든데 한번 질문하시면 네, 지금 질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네. 흔하지 않아가지고요. 다들 바빠서.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 저희 되게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교수님께 가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말 나누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 언제든 찾아오시면은 정말 더욱더 심도 있는 답변 대답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언제든 연락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좀 선배님들을 지금 모시고 왔는데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 선배님들 메일 주소를 한번 공유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선배님들한테 그 메일 주소를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오늘 메일 주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 좀 쑥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메일을 해주시면 다 답변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메일로 그러면 가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